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나쁜 회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의 본질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기업이 진정한 성장 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5가지에 달하는 기준을 하나씩 점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뛰어나고 아무리 제품이 훌륭하다 해도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그 기업은 결코 위대한 성장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이라면 작은 실수 몇 번쯤은 가볍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잘 팔리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품도 내일이면 누군가의 새로운 발명품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자세를 가진 기업인지, 그리고 그 투자가 실제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지를 살펴보면 그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영업 조직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헐거운 벨트 때문에 제대로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기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생산 능력과 뛰어난 영업 능력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그 기업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윤율의 수준입니다.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가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보여줍니다. 이윤율이 높은 기업은 불황이 닥쳤을 때도 충격을 견뎌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여유 자금을 다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윤율이 박한 기업은 호황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이윤율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의 높은 이윤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윤율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원가를 분석하고 낭비되는 자원을 찾아내어 줄여나가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노사관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직원들을 단순한 비용이나 숫자로 취급하는 기업과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하는 기업은 시간이 흘수록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혁신은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임원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핵심 경영진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조직의 깊이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적인 리더에게만 모든 것이 의존하는 기업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 단계의 경영진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조직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경영진을 평가할 때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고 경영자와 그 아래 임원들 사이의 급여 차이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급여가 바로 아래 임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이는 그 조직이 한 사람의 일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급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차이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게 협력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9번째는 비용 분석 시스템의 정교함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돈을 잃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10번째는 산업 내에서 그 기업만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 무엇인지입니다. 모든 산업에는 그 산업에서만 유독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공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 요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의 이익을 갉아먹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은 오늘의 작은 이익을 양보하고 내일의 더 큰 신뢰와 더 큰 이익을 쌓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12번째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안정성입니다. 미래의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자금이 필요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이 적은 기업일수록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입니다. 좋은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리면서 나쁜 소식은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숨기는 경영진이라면 그 자체로 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4번째이자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경영진의 정직함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경영진의 도덕성에 의심이 든다면 그 투자는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진은 주주보다 회사의 자산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통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준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회사가 발표하는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그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 관련 업계의 협회 관계자, 그리고 한때 그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 바로 가장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전직 직원의 이야기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떠난 사람의 이야기에는 늘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정보 수집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산업 안에 있는 5개 정도의 기업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에게 나머지 경쟁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물어보면 놀랍도록 입체적이고 정밀한 산업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쟁사들이 어떤 한 기업에 대해 존경심이나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진짜 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조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업계 종사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나 회사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문의하거나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배당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에 있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그 돈을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연구개발이나 생산, 효율화에 쓴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숫자로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시작한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매년 배당을 넉넉하게 주지만 성장 속도는 시장 평균 수준에 머무는 회사이고, 다른 한쪽은 배당은 적게 주지만 매년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고 나면 배당을 적게 주던 회사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처음 투자금 대비 받는 배당의 비율이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던 회사를 압도적으로 어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배당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가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분산 투자에 대한 맹신입니다. 흔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결국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의 돈을 흩뿌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종목 수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회사에 쏟을 수 있는 관심과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목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산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각 기업이 얼마나 견고하게 사업 영역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적은 수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어설프게 수십 개의 종목으로 흩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를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기업을 일일이 이 모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걸음망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백 개에 이르는 후보 기업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와 매출 구조와 경쟁 환경을 가볍게 훑어보면서 후보군을 수십 개 수준으로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그 좁혀진 후보들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현장 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는 단 두세 개 정도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걸러낸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불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떤 종류의 주식이 마음 편하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과 마케팅과 연구와 재무 역량에서의 우수성, 뛰어난 인재들의 존재, 이익을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보호 장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한 줄로 세워보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처는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가격까지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기회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앞의 세 조건을 충족하지만 가격이 약간 비싸게 보이는 기업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성장이 비싼 가격마저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위험한 조합은 모든 조건이 평범하거나 부족한데도 가격마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숫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 있는 세 개의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장이 전혀 없는 회사는 시장에서 낮은 가격 평가를 받고 앞으로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회사는 훨씬 높은 가격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성장 없는 회사는 처음 예상대로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한 회사는 이익이 2배로 늘어난 만큼 정확히 2배의 투자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이익을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조직 내부의 여러 문제가 노출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익은 2배가 되었음에도 시장이 매기는 가격 평가는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투자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함께 지켜내야 진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투자자는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과감하게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경영진의 약점을 빠르게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대한 경영진을 찾아내는 것보다 형편없는 경영진을 알아채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보인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영입된 최고 경영자가 회사 운영을 너무 쉽게 따라잡는다면 이는 그 사업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급여가 다른 임원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면 그 또한 위험 신호입니다. 과거에 했던 약속과 실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늘 미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에서도 거의 혼자서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조직에는 견제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업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에 자꾸 손을 댄다면 그것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여름에 꿀단지를 마당에 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벌과 파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콤한 수익을 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기업은 자신의 꿀단지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어막에는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은 작은 경쟁자가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단단한 성격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힘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이 힘은 다시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단순히 광고에 많은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진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전문 분야의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깊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사업일수록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으로 반복되는 구매 구조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다른 대안으로 갈아타기 어려울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비용이 고객의 전체 지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해야 진짜 강력한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이야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 모든 위대한 성장주 투자 전략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화려한 숫자나 단기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체력과 그 체력을 지켜낼 방어막을 묵묵히 들여다보는 자세입니다. 시장이 환호할 때 함께 흥분하지 않고 시장이 외면할 때 오히려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진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기준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두고 다음에 어떤 기업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이 틀을 통해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끝냈다 해도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분석은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을 해놓고도 결국 화려한 분위기에 눈이 멀어 엉뚱한 종목을 사들이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지켜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원칙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한 뒤에 단 한 달이나 1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 그 투자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해 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진짜 성장의 결실이 눈에 보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대략 3년 정도로 잡아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통신 기술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어떤 투자자가 작은 전자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직후부터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10% 가까이 떨어진 채로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투자자를 두고 형편없는 종목을 골랐다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자는 처음 세웠던 원칙을 끝까지 믿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시장이 그 회사가 가진 무선, 통신 기술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1년 만에 포기하고 팔아버렸다면 이 엄청난 수익은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 세운 시간의 기준을 지켜내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원칙은 매수한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보유의 원칙이지, 무조건 3년이 지나면 팔아야 한다는 매도의 원칙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회사를 깊이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통찰력이 진짜 매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이 떠나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장기간 한 종목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가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이런 날카로운 통찰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항상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갈등의 순간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어떤 기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새로운 제품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그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실망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군중을 따라 함께 팔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버텨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보유량을 더 늘리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 회사가 여전히 독점적인 제품들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 사례는 군중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와 확신을 필요로 하는지, 동시에 그 확신이 정확했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단기 매매에 대한 아주 솔직한 경고도 함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에 사고팔며 수익을 챙기는 방식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3번 정도 연속으로 운이 따르면 네 번째에는 그동안 쌓아온 수익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시장을 들락거리는 전략은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도 결국 위험한 도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득하게 버티는 투자 방식이 단기적인 거래보다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가격 차이에 집착하다가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중요한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방금 방문하고 돌아온 회사의 전망이 매우 밝다며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고객은 흡족해하며 특정 가격 이하로만 매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주가는 그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만 오르내렸습니다. 단 몇 센트의 차이였습니다. 투자자는 2번이나 전화를 걸어 조금만 가격을 올려서라도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고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그 주가는 50% 이상 폭등해버렸고 고객이 그렇게 고집했던 그 작은 가격 차이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렬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했다면 동전 몇 개 차이에 연연하지 말고 대담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면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결단력이야말로 큰 수익을 놓치지 않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정말 깊이 있는 통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역사가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기마다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극심한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고, 다른 시기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끝없는 경기 불황이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고, 또 다른 시기에는 물가 상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장이 침체되었던 모든 시기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주식을 사들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침체기마다 용기를 내어 투자하고 10년 이상 묵묵히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이 10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반복되는 시기마다 오히려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똑같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차분히 따져보기보다 그저 군중심리에 휩쓸려 그 순간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 중에 더 많이 변할수록 더 많은 것이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시장의 심리야말로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명백한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정말로 맞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시장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많은 투자자들의 존재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을 길게 늘려서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채로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절대로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와 단순한 거래자의 차이가 갈리게 됩니다. 짧은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거래자는 결국 시장의 소음에 끊임없이 휘둘리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그 소음을 뚫고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해도 누구나 실수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를 벗어나 낯선 영역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다가 큰 손해를 입은 경험도 있었고 의학 전문가의 흥분된 평가만을 믿고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는 아픔을 겪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를 겪고 난 뒤의 태도입니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음 투자에 철저하게 반영하면서 자신만의 검증 절차를 점점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자세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화려한 성공 사례보다 오히려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 속에 진짜 값진 교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여정은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조금씩 더 나은 판단력을 길러가는 끝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순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이라는 숫자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조작되기 쉬운지를 깨닫는 순간 투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고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비용을 빼고 금융수익을 더하고 금융비용을 빼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까지 빼야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무려 7단계의 가감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임의적 추정과 회계적 판단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가장 윗줄에 위치해서 다른 어떤 요소에도 훼손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숫자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에서 출발한 발상이 바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지표였고 이 지표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켄 피셔입니다. 왜 매출액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순이익이라는 것은 그 원인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사업의 본질, 즉 제품이 팔리는 양과 가격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에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흔들리는 기업들도 매출액만큼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랜 기간 빠르게 성장하던 기업이 일시적으로 매출이 정체되는 순간 순이익이 흑자에서 거액의 덕자로 돌변하는 사례는 시장에서 무수히 관찰됩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시장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며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논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시장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전문가들은 향후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해당 지표는 3.25를 넘어서며 명백한 고평가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이익이 줄어들자 시장은 실망감에 주가를 폭락시켰고 고점 대비 무려 5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매출액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해당 지표는 0.6일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는 매수 적기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후 이익이 회복되면서 주가는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이익이라는 후행 지표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매출을 기반으로 한 선행 지표를 활용했을 때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무기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가총액을 직전 12개월 연구개발비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15를 넘는 기업은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5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이 값이 5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 경우라면 이미 다른 기업이 그 회사를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희귀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매출 기반 지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한쪽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함정과 기회를 동시에 짚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기업을 걸러낼 수도 있고, 매출 기준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지표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술주처럼 화려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에서는 매출 기준 지표가 1.5나 3이라는 기준이 잘 맞아떨어지지만, 철강이나 화학, 기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기초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업종에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종은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고 성장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지표값 자체가 항상 낮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에서는 0.4 이하에서 매수하고 0.8에 접근하면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래 전망이 특별히 어두운 기업이라면 0.6이 채 안 되는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업종에서 낮은 수준의 지표를 보이던 주식들이 오를 때는 놀랄 만큼 화려하게 오르지만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힘을 잃고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흔히 사람들이 회피하는 영역이 바로 순이익이 적자거나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역에서 엄청난 기회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 통찰입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끔찍한 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따분할 뿐인 회사들이며 초기 수익률이 낮거나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주식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매출 기준 지표가 0.04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런 종목이 저점에서 무려 15배 넘게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5배가 오른다면 연복리 수익률은 115%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출 기준 지표가 극단적으로 낮았던 여러 사례에서 3년에서 4년 사이에 20배에서 40배까지 성장한 기업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들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들 가운데 매출 기준 지표가 1.5를 넘는 종목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전략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물론 지표 하나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은 매출 지표가 낮은 것을 넘어서 사업의 본질 자체가 뛰어난 우량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런 우량 기업이 갖춰야 할 특징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조직 전반에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고,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탁월한 마케팅 역량이 있어야 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있어야 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상황에도 신속하게 적응하는 유연한 재무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의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런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단순히 숫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결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 뒤에는 항상 불안정성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새로운 제품 개발,
장비와 공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관리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결함이 처음 드러나는 신호는 주물량이 정체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영진은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정밀한 조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교체되고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이미 비관적인 시선이 팽배해서 주가는 고점 대비 30에서 50%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서서히 회복 단계로 진입하고 신제품 도입이나 기존 제품의 주물량 증가라는 형태로 회복의 첫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때조차 시장의 비관론에 빠진 전문가들은 회복의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전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경영진을 무능하다고 계속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몇 달이 지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느리게 이익이 늘어나다가 점차 수익률이 의미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의 회복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도 주가는 저점에서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장의 비관론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만큼 그 되돌림 역시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함과 회복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 투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똑똑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한 덕이라고 자만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거꾸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전체가 어떤 기업을 비난하고 외면할 때 그 비난이 일시적인 결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인 몰락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기업과 진짜 챔피언급 기업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경영진의 일시적인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적인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증권 정보 사이트에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한 뒤 종목 분석 메뉴에서 투자 지표를 찾아 들어가면 해당 지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이트에 표시되는 값은 보통 연말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값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상장 주식수에 현재 주가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하고 가장 최근 발표된 분기별 매출액을 합산해서 직전 12개월 매출액을 산출한 뒤 이 두 숫자를 나누어주면 됩니다. 순이익이 특정 분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튀어오른 경우라면 그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전후 분기의 평균치로 보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를 기반으로 한 보조 지표를 계산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공시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을 따로 찾아내어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너무 정밀하게 계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정확한 미세 조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략적인 밸류에이션을 빠르게 가늠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을 구해서 앞서 말한 기준선들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실제 매수 전 판단을 내릴 때는 한 장의 메모로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와 현재 주가로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직전 12개월 매출액으로 매출 기준 지표를 산출해서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하고 연구개발비로 보조 지표까지 계산해서 역시 기준선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향후 매출 성장률에 대한 계략적인 전망을 세우고 몇 년 후 예상되는 순이익률을 추정해서 그 시점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 점점 기업을 분석하는 안목이 늘어나고 동시에 투자 수익률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아내고 시장이 모두가 열광하는 곳에서 위험을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는 대개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더 이상 수익을 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진짜 기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매출은 견고하지만 일시적인 이익 부진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라는 후행, 지표 대신 매출이라는 선행 지표에 집중하는 안목을 길러야 하고, 동시에 그 기업이 정말로 경쟁 우위를 가진 우량 기업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이 매출 기반 밸류에이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 기준 안에 확실히 새겨두신다면 시장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착시와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기회를 알아보는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투자에서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미디어와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 중에서 내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며, 세 번째는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어떤 착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단순히 추상적인 자기성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고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관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을 검증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야말로 투자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과도한 확신감을 갖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원시시대의 인류가 거대한 맹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기성찰보다는 강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절 인류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무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확신은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해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격이 수익에 비해 낮은 종목은 안전하고 높은 종목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추락했던 시기를 모두 살펴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오히려 가격 수익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반면 가격 수익 비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폭락이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수익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거나 높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통계입니다. 이 지표를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격을 수익으로 나누는 대신 수익을 가격으로 나누어 보면 일종의 수익률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채권의 이자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가격 수익 비율이 10이라면 이를 뒤집은 값은 10%라는 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10%라는 숫자를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훨씬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채권 수익률이 8%라면 10%라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 수익률이 3% 수준이라면 10%라는 수익률은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주식에 이런 환산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거나 그보다 높아지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을 내가 간파할 수 있다는 발상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문의 첫 면이나 방송 뉴스, 인기 있는 블로그나 뉴스레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정보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그 정보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두가 보는 곳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에서 적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실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시도하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본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음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방향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소음이 나는 방향을 쳐다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빨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빨간 코끼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심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만 행동하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은 위험합니다. 군중이 북쪽으로 향할 때 역발상 투자자가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쪽이나 동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군중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가격 움직임에 대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까다롭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두뇌 그 자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진화된 본능이 가장 큰 적입니다. 선사시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무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군중에 휩쓸리는 것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두뇌가 지금 나에게 충격을 주려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의 전환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고점에서는 주가가 마치 오래도록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몇 %씩 이유 없이 빠지다가 다시 며칠간 반등하는 시기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반면 진짜 거대한 거품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진짜 거품이 형성될 때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명분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적은 위험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거품이 형성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진짜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약세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한 섹터에서 시작된 매도세는 곧바로 다른 모든 섹터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펀드 매니저들이 환매 압박을 받으면 처음 무너진 부실한 종목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대형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이는 부실한 소형 종목은 매도하려 해도 거래량 자체가 부족해서 처분하기 어렵고 또한 그 종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매도 압력이 우량주에 충격을 주고 점차 시장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시가총액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군입니다. 약세장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약세장의 기간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1년에서 18개월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역사적으로 2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약세장의 손실이 발생하는 패턴에는 더욱 주목할 만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약세장 전체 기간 가운데 초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체 손실의 3분의 1 정도만 발생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후반 기간에 전체 손실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세장의 초반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의 속도와 강도가 급격히 거세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세장의 고점은 완만하고 뾰족하지 않은 형태로 형성되는 반면
약세장의 바닥은 매우 급격하고 날카로운 형태로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강세장은 서서히 하락을 시작하다가 막판에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약세장에서 벗어날 때는 초반부터 매우 빠르게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세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갔거나 투자를 미루며 관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급격한 반등 국면에서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권장되는 전략입니다. 만약 시장이 진정한 약세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장이 다시 강세로 전환될 때 빠르게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금이 묶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정해진 채권 상품이나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약세장 방어 전략에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금과 비슷한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현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특정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채권, 우량 방어주, 그리고 일부 해지 수단을 적절히 분산해서 보유하는 방식이 약세장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장에 만연한 여러 가지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높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려면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는 손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익 가능성까지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동성이 필요하고 이는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원금과 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고수익을 자랑하는 투자처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안정적인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주장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투자 사기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과 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 항상 자신은 고수익만 올렸다고 자랑하는 경우, 투자 전략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한정된 고객만 받아준다는 특혜를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의심하는 질문 자체를 극도로 불편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뉴스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뉴스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다음 그곳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다른 종목에 시선을 돌려보면 의외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다루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영리 기업이고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나쁜 소식이 더 잘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실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낸 편향된 단면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 역시 흔하지만 위험한 통념입니다. 주식이 명확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며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비유 가운데 하나는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조롱을 서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강세장의 정점에서는 그 흐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만들고, 약세장이 오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강세장이 막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여전히 나쁜데 어떻게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는 상황이 좋아질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상했던 엄청난 위기가 실제로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 급등합니다. 즉, 공포감이 과도했던 것이 밝혀지는 순간 주가는 압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하듯 솟구치게 됩니다.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양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점 반등은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완만하게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천천히 회복되는 형태는 매우 드뭅니다. 저점 반등이 시작된 이후 첫 3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첫 12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급격한 반등 대신 길게 늘어지는 완만한 흐름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길게 횡보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직후에 전문가들이 향후 오랫동안 횡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석을 접했을 때 그 예측이 통계적으로 흔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시장 심리의 순환 단계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시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다가 행복 속에서 마무리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비관이나 회의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승의 초기 국면에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낙관이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하락의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단계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시장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단순한 공식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알려진 나이를 기준으로 주식 비중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간편해 보이지만, 이런 단순한 접근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있어서 너무 쉽고 빠른 해법이 제시된다면 오히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 목표, 위험 감내 능력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단순화된 공식은 이런 복잡성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세 가지 질문과 시장, 심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투자자로서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습관, 대중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도, 그리고 자신의 두뇌가 본능적으로 만들어내는 착각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야말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떠올리신다면 분명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